저는 원래 이 강의할 재주는 안 되는데 그냥 생 수의사에다가 그냥 글쓰기 좋아하는 글쟁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우연하게 동물원에 들어가게 됐고, 아무튼 제가 수의학과를 먼저 들어간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주에서 태어났고 강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강주에서 나왔고, 그런데 저희가 그 수의학을 처음에 택할 때 저희 부모님들이 너 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하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개는 많이 키웠어요. 근데 소는 사실 보긴 봤죠. 시골에 가서 보긴 했는데 직접 막 만져보거나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수의학과를 선택한 건 제가 그 TV 드라마에서 주말에 대관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거기 여러분들 목부도 많이 나오시는데 수의사가 맨날 놀면서 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수의사가 되게 좀 편안한 직업인갑다. 그리고 어떻게 또 동물을 살리는 그런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하고 생물은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도 다 그 90점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둘은 제가 잘해가지고 나는 생물하고 관련된 직업을 택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생물학과나 막 그런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 선생님은 진짜 하기 싫었고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좀 덜 지루한 직업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수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의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어요. 저 부모님들한테 아빠 저 수의학과 갈게요 그랬더니 아까 그 말대로 그런 반응이셨는데, 아버님은 되게 수의학과 가면 좋아. 그 뭐 동물도 치료하고 거기 시골 수의사 되면 돈도 잘 벌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어머니는 아무튼 그렇게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냥 굽히지 않고 왜 그때 수의학과를 택했는지는 진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운명처럼 들어갔고 수의학과 열심히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 동물병원, 그때 한참 뭐 개 고양이 그 동물병원 한참 붐이 불 때라서 동물병원에서 서울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바가 뭐였냐면 여긴 내 체질이 안 맞구나. 그냥 뭐 돈 벌고, 그리고 사실은 개 고양이를 치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동물병원에 가니까. 저는 동물이 좋아서 그걸 직업을 택했는데 이건 구멍가게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 느낌도 들었고, 뭔가 좀 돈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서 그러면 다시 다른 동물을 한번 택해보자 해서, 수의사들은 동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관령에 진짜 말 그대로 그 드라마처럼 대관령에 올라가서 대관령 수의사가 됐어요. 그냥 그 배낭 하나 그 메고 솔직히 경험하러 올라갔는데 한 달 있으니까 선배가 야 이제 나 내려갈 거니까 네가 이제 맡아서 해 그렇게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관령 수의사가 돼가지고 한 2년 동안 거기서 젖소 부인들하고 2,000마리 그렇게 젖소 부인들 돼가지고 거기서 그런 대관령 목장에서 그 생활을 했는데 말 그대로 막 놀고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오전 정도 일을 하면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의사가 주로 하는 일은 일단은 그 다리 아프고 그 유방염 걸리고 하는 젖소들 치료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늘 젖소 안에는 아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없으면 젖이 안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젖소도 계속 젖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한 6개월 동안 쭉 나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젖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근육이 그 유방염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새끼가 안에 들어 있어야 또 그 다음 새끼를 낳아야 또 다시 그게 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인공 수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안에서 그 아기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유방염 치료하고 애들 또 방목을 시키니까 다리 부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새끼들 기침, 감기 그런 거 되게 많이 걸려가지고 그 새끼들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무튼 그 동물병원에서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뭐 투사 노래도 하시고 그러긴 하셨는데 거기는 거의 수의사가 노대오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0kg 정도 송아지는 가서 획 뒤집어 가지고 눕힐 수 있을 정도 그런 일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이 목부들하고 사료도 나르고 어느 날 보니까 젖소 방목장에서 너무 더덕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봄 되니까 더덕을 그렇게 찾아서 애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똥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더덕 냄새가 그 철에는 많이 났고 또 막 그 방목장 가을에 따라갔는데 막 벼락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또 소들이 그때 그 강원도는 도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도토리 뭐 유명하잖아요. 애들이 또 도토리를 또 그렇게 많이 주워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소들도 어, 저렇게 쓴 도토리도 저렇게 잘 먹는구나. 그런 다 그 초식 동물들은 맛이 다 틀리다는 그런 것도 깨닫기도 했고 그래서 덕분에 소들 따라가면 더덕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개들 데리고 거기 산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목장 하나가. 그래서 그런데 막 산책 다니고 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결혼을 해야겠는데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남 삼녀 외아들인데 집에서는 결혼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결혼 못 하겠다 싶기도 하고 한 2년째 지나니까 뭔가 그때 젊어서 그런가 몰라도 늘 꿈을 꾸는데 자꾸 뭐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꿈들을 자꾸 꾸더라고요. 아마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하산해서 동물병원을 좀 차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강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돈에는 진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동물병원을 차리고는 싶은데 혼자 그렇게 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사람들랑 모여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기적 거리다가 어느 날 이 동물원에서 그 시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이 동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동물원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는 야생 동물을 그 한번 상대해 보고 싶어 가지고 호랑이 뭐 코끼리 그런 애들 그래야 수의학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생 동물을 좀 상대해 보려고 동물원에 들어갔고 동물원은 대관령보다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진짜 하루같이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코끼리나 막 기린 같은 거 이름 지어주고 만지고 이들하고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제가 글을 좀 날마다 일기처럼 글을 썼어요. 그랬더만 신문사에서 그럼 칼럼 한번 써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한겨레 신문도 썼었고 우리 그 지역 대표적인 잡지가 또 강주 드림하고 전라도닷컴 있거든요. 거기다 칼럼을 한 1년 동안 기고하니까 책 한 권 쓸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물 책들을 여러 권 많이 보지만은 우리나라 책이 거의 없어요. 다 번역서고 유명한 책들은 다 번역서고 근데 그게 되게 전문 지식이 높긴 한데 저는 우리 손으로 한번 우리 책을 좀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겁도 없이 그냥 그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간 출판사가 어디지 하고 거기다 원고를 보냈더니 거기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게 그 김영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동물원 이야기 그렇게 나왔었고 이제 그게 한번 나오니까 그 좀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쭉 쓰다 보니까 한 20권 정도 썼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린이들 책이었고 최근에 쓴 책은 붉은 오울과 그 안에 푸른 동물원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18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가 중학생이어가지고 누나가 위험하니까 누나를 데리러 갔는데 중앙여중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를 데리러 오는데 공수부대 제가 군인들 되게 좋아해요. 그 밀리터리 좀 마니아라서 근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공수부대 두 분이 그 택시를 내리더만 그 총각을 바로 M16 개머리판으로 그렇게 머리를 탁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사 아저씨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그 아저씨까지 그렇게 몽둥이로 뜯어 패는 거 보고 그때 진짜 학을 뗐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막 공중에 막 총알도 올라다니고 막 그런 경험들은 다 하셨겠지만 많이 해보고 그때 뭐 산자의 아픔이랑 그런 것도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었고 근데 이제 차츰차츰 살아보니까 아 그때 내가 대학생이고 했으면 나도 죽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산자의 아픔이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육사분 맨 막내 사육사가 그때 5.18 때 저 사직공원에 계셨거든요. 사직공원에서 90년대에 저 우찌공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5.18 때 어떠셨냐고 그때 동물들은 늘 그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게 그 야생동물이거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동물원도 그렇고 뭐 바그다드 동물원도 그렇고 늘 방치가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서 다시 걔들 구해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5.18 때 그게 사직동물원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 자기들은 끝까지 동물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당번제로 교대로 와가지고 그 위험한데도 시내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5.18 때 어렸을 때 그 느꼈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원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픽션화 시켜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5.18에 대해서 좀 어린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채의식 때문에 그렇게 제가 원고료 다 내고 그렇게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목 중에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영국 동물원에 갔을 때 보니까 되게 그 애국 유럽 동물원들은 역사가 한 200년 돼가지고 되게 그 오래된 동물원들이에요. 그 오래된 동물원 특징이 뭐냐면 다들 도시 한가운데 동물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동물원도 그렇고 런던 동물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자기 그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던 동물원에서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주변에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저기 프로야구 할 때도 그쪽 사시는 분들은 옥상에 올라가면 프로야구 공짜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 기린도 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기린도 날마다 그렇게 눈 마주치고 보는구나 해서 그래서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그 제목을 붙였어요. 예. 그리고 얘는 뽕이라는 저희 코끼리거든요. 아마 그 디아스포라라고 강의 들어보셨을 건데 디아스포라가 그 이주잖아요. 애국으로 가서 그 저기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게 디아스포라인데 얘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여기 라오스에서 태어난 코끼리인데 뽕인데 이름이 그래서 뽕이에요. 근데 얘가 처음에 간 데가 어디였냐면 라오스에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연하다가 또 거기서 인천대공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또 공연을 하다가 애들이 비둘기에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6마리가 한꺼번에 뛰쳐나가가지고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탈출 사건인데 하필 그래서 경찰차가 이제 다 진정되고 들어오는데 경찰차가 삐용삐용하고 오니까 또 놀래가지고 2마리가 골목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식당 하나를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식당 다 배상해주고 하니까 그 식당 이름을 코끼리 식당으로 바꿔가지고 그 식당이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 서울 어린이 대공원 앞에 그 식당은 코끼리 식당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참 동안 하고 또 그 노래로도 그 탈출 사건을 노래로도 만들었고 근데 이 코끼리는 또 잊혀졌어요. 그래서 이 잊혀진 코끼리는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저희 동물원에 오게 됐고 저희 동물원에서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9마리가 왔다가 이제 11마리까지 늘어나가지고 또 한 번 근데 저희 동물원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한 번 일본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후지 사파리에서 지금 거기서 사파리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동물원 동물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놨고 저는 그 야생동물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그
국제 야생동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야생동물들이 궁금해져 가지고 요즘은 자꾸 그 지리산이나 뭐 그 올레길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동물들 관찰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길이의 거기서 나온 책이 길이의 동물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책도 그렇게 썼었고,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뭐든지 제 경험하는 게 다 글로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 위의 이야기는 전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글도 쓰다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좀 얼굴도 괜찮고 한 10년 전에 좀 젊었을 때는 TV 동물농장 같은 데도 꽤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때 아니게 그렇게 방송 출연도 했었고, 예, 진짜 그 야생동물들이 주는 즐거움들이 저하고 너무 인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후배들이, 저는 4년제 대학교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6년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수의학과 위상이 엄청 높아졌어요. 의대, 약대 다음에 수의대. 저 때는 그냥 사대나 공대 갈 실력이면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하고는 실력 차이가 잽이 안 돼요. 저는 소수의사 하라 그러면 지금도 후배들은 그쪽으로 진출 안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걔 고양이 수의사는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지금 못 하는데, 대신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동물 인문학을, 제가 국어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 인문학을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아무튼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하고 아까 그 제가 인생의 동반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동반자도 되고, 또 사랑, 아까 그 노래 중에 두 번째 노래가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게 되게 제가 바로 느끼는 그 감정들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인간하고 동물들이 공존하면서 지구가 되게 오래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간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지구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북극이나 그 남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 저희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나 뭐 지금 제일 위험한 게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걔들이 좀 변동돼서 사람한테 온 게 홍콩 독감이었어요. 그 유럽 독감이었고, 걔들이 한번 발생하면 거의 뭐 거의 2분의 1을 그렇게 인구의 2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알고 있으면 아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걱정되고 뭐, 근데 그래서 전부 그게 사랑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자연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단에 섰고, 정말 강의는 못 하는데 지금도 지루하시죠? 자모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하시기 전에 동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시작할까요, 그럼? 코끼리는 70년, 보통 70년 사는데 코끼리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크기만 하면 되게 그 천적 때문에 사냥을 당해서 많이 죽는데, 코끼리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70년은 거의 무난히 살아요. 예. 근데 사육하에 있는 코끼리도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괴롭히고 또 좁은 데 살잖아요. 걔들이 3, 40년이 넘지를 않아요. 근데 그 호랑이나 뭐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걔들은 가둬놓으면 그 사육가에서 훨씬 더 오래 살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사람이나 그 영장류 다음으로 영리한 동물이라서 굉장히 그런 데 민감해요. 걔들이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번식 자체도 아예 포기를 해버려. 동물원에 갇히면 나는 이런 환경에서 새끼 안 낳아, 그렇게 딱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코끼리도 수명도 긴데 임신 기간도 2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유산이나 사산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코끼리 2마리 새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코끼리가 우리 동물원 코끼리 2마리였어요. 그 전에 새끼 동물원 역사가 100년 넘게 그 코끼리를 키웠는데 그때 한 번도 새끼 난 기록이 없어요. 네. 그렇게 코끼리는 되게 귀합니다. 그 영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네, 또? 네. 네.
네. 네, 살무사라고도 아니 그 뭐 이제 우리나라 말은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으니까 되게 발음하기 좋은데 원래 살모사가 시작인지 살무사가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그 뱀이 어미 죽이고 태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건 난태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새끼로 나오는데 마치 그게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너무 동물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뱀들도 딱 지나가는 거 보고 저거 어미 죽이고 다 나온 것들 아니야. 근데 어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모사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버렸고 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도 있잖아요. 오리들은 그 뻐꾸기가 탕란하잖아요. 근데 뻐꾸기 새끼는 완전히 못생겼고 자기보다 덩치도 더 크고 하는 거 오목눈이가 키워요. 자기 몸에 10배 되는 새끼를. 근데 걔가 내 새끼 아니라고 배척할까요? 배척 안 해요. 다 키우고 또 주변에 동료들도 어미가 그렇게 키우면 쟤 새끼인 것 같구나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는 없다. 처음에 뭐 그런 것들 우리 문학에서 너무 동물들을 좀 이솝우화나 안데르센 우화나 그런 데서 좀 착각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솔개 우화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한참 혁신을 주장할 때 늘 여기에 쓰시는 강사분들이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늘 솔개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 혁신의 대표라고. 솔개는 40년 살면 바위산에 가가지고 부리하고 발톱을 다 갈면 다시 또 40년을 더 산다고. 그게 혁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그럴 리가. 그래서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들이 일반인들 이야기하면 정말 진짜처럼 들린다. 지금도 그걸 그대로 진짜로 믿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많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화입니다. 그것도.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람쥐하고 청설모 이야기도 그 소설 속에서 워낙 청설모 과수원에서 뭐 작 같은 거 많이 따먹어 버리니까 그 어떤 촐로가 그 촐로 뒤화 중에 나오거든. 저 새끼들은 외래에서 들어온 새끼들이 다람쥐 다 잡아먹어 버리고 과일 다 따먹어 버린다고. 근데 그걸 유명한 소설가가 딱 자기 소설에 쓰니까 마치 그게 정말인 것처럼 사람들이 청설모를 외래종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청설모 이름이 코리안 스코럴이요. 그 예전에 그 문방사호에서 중요한 붓을 만드는 그게 재료였어요. 근데 이름 자체도 그 다람쥐는 아시안 치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름 자체도 코리안자가 들어가는 그런 동물인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문학 작품이 하나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사람들은 또 그런갑다 하고 동물들은 대수롭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것 좀 여러분도 혹시 할 때 유익 있게 또 재밌는 곰 3마리 노래 있잖아요. 곰 3마리. 곰 아빠곰, 엄마곰, 동생. 곰이 보통 새끼를 3마리 정도 낳아요. 근데 절대 아빠곰은 같이 안 살아요. 아빠곰이 제일 무서운 천적이에요. 그래서 새끼들 곰 다 해쳐버리고 왜 어미곰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곰만 보면 다 도망치거든요. 어미곰이 새끼들 데리고. 그런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동물원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원 사육사들을 하마하고 코끼리예요. 하마 그 입 청소해 주다가 갑자기 그렇게 물기도 하고 코끼리는 그 갑자기 돌변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 아시아나 뭐 태국이나 그런 데서 코끼리 조련사들 있잖아요. 늘 쇠꼬챙이를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안 하면 걔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줘야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물이나 그런 애들은 고통을 안 주니까 이제 좀 성격이 제멋대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서 사육사 살짝 밟기만 해도 그냥 그대로 죽고 거기 코로 던지면 한 사람 10사람 정도 힘은 나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던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코끼리는 조심해야 될 동물입니다. 오히려 맹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맹수들은 아예 저희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그냥 믿고 그렇게 보다가 두 번째로 위험한 게 얼룩말. 얼룩말은 또 심심하면 차버려요 와가지고. 그래서 청소하고 있다가 차인 사육사예요. 얼룩말 미워하는 사육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악어나 파충류들도 다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충류 뇌에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본능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저 이구아나 혹시 키워보셨는가 모르. 이구아나 보면 막 개처럼 막 사람 따라다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파충류도 다 감정이 있다. 예, 그렇게. 악어도 아마 그 사육사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하고 훈련을 계속하면 요즘 그 동물원에서는 긍정적 강화 훈련이라고 애들 그 코끼리도 발톱을 늘 깎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애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늘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발 내밀면 그때 거기 먹이를 하나씩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 내밀고 먹이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끔 그게 긍정적 강화 훈련이 거기서 동물원에서는 또 필수적인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는 엔리치먼트라고 그 이 동물원이 되게 답답하잖아요. 자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하고 가깝게 되기 위해서 먹이도 막 나무 상자 같은 데 숨기고 그 뭐 페트병 같은 데다가 막 개미 같은 거 주우면서 그 개미 핥기 같은 거 거기서 빼먹게 하고 또 그 침팬지 같은 거 나무 잘 타잖아요. 그래서 그 타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다 그것도 엔리치먼트 중에 하나예요. 긍정적 강화 훈련하고 엔리치먼트를 동시에 하는 게 그렇게 동물원의 역할이에요. 그 현대 동물원은 이제는 더 이상 구경하고 뭐 돈 벌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현대 동물원의 역할은 이미 1990년대에 이건 지구에서 멸종해가는 야생 동물들을 보존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렇게 저희 동물원 협의회에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쭉 가고 있고 제가 아까 도시 유럽에서 도시 중심에 동물원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시 중심에다 동물들을 그렇게 놔두긴 하는데 다시 외곽에다가 그 생츄리라고 그 동물원에서 이제 거기 나이 들고 더 이상 좀 더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커다란 그렇게 좀 사파리형 그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생츄리를 운영하는 그런 선진국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의 샌디에고 동물원 같은 데도 정말 커다란 생츄리를 가지고 있고 파리 동물원도 최근에 변두리에다가 생츄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북극곰은 없어요. 북극곰이 저희 동물원도 북극곰 키웠는데 북극곰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 추운 데 살아요. 애들은 영하 70도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제 여름에도 막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극곰이 똥 쌀 때 그렇게 제대로 동글동글한 똥을 싼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 근데 되게 우리 북극곰은 40년 넘게 살았거든요. 제 수명은 다 살았는데 그래도 북극곰은 동물원에서 키우는 게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동물원은 영국에 있는 북극곰 생츄어리로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에버랜드 마지막 있던 북극곰 통키가 생츄어리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가기 2달 전에 죽어가지고 마지막 북극곰이 죽고 지금은 더 이상 북극곰 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동물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또 몽고 야생마 같은 게 거기 멸종됐거든요. 근데 동물원에 몇 마리 남아 있는 것들을 전 세계 동물원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걔들 계속 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100여 마리 정도 되니까 그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런 일들 또 안데르 콘도도 거기 그 자생제에서 멸종을 했는데 그렇게 동물원에서 키워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이제는 가시면 더 이상 눈요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동물원에서는 가운 같은 거 입어본 적이 없어요. 동물들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헌옷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야생처럼 사육사들이 입는 그런 동물 냄새나는 옷들을 그렇게 늘 갈아입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마취 시켜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그 혈액 채취하려고 마취 시킨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표범들이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에 엄청 많이 살았어요. 특히 서울에 많이 살았어요. 한양에서 제일 많이 살았던 게 어디냐면 임금의 그 무덤들, 그 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너무 자연환경이 좋아가지고 호랑이도 거기서 새끼 낳고 표범들도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 호랑이를 표범하고 호랑이를 가리지 않고 다 범이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표범이라고 그러고 호랑이 줄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표범이나 그렇게 구별 않고 해서 표범이 훨씬 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워낙 날렵하고 나무 위에서 그렇게 몰래 숨어 다니는 애들이라서 이런 한국 표범의 대표적인 그 아름다운 걸 가지고 있는 표범. 저도 한 15년 전에 저렇게 다녔어요. 맨 먼저 수의사가 들어가서 저렇게 받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표범들도 이렇게 동물원 애들은 또 특이하게 길들여져 가지고 사육사 올 때까지 저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육사들 먼 발치에서 보이면. 그래서 사육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는 풍산개 새끼예요. 그래서 얘 새끼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아온 개 자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풍산개 새끼들이 그때는 풍산개들이 제가 느끼기에 되게 컸거든요. 그 풍산개는 원래 대형견이라고 분류를 해요. 추운 데에서 사는 애들이 되게 커져요. 우리 진돗개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털도 되게 하얗고 또 하나는 애들이 10마리가 모이면 그 애들은 또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눈밭에서 그대로 자고 마치 그 알라스카 개들처럼 썰매개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송강이하고 곰이하고 그렇게 저희 동물원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풍산개는 아니었어요. 되게 다리도 짧고 되게 풍채도 되게 작거든요. 근데 풍산개는 아무튼 예전부터 유명한 게 10마리가 모이면 호랑이 한 마리 잡는다고 그런 애들이라서 그렇게 강인하고 야생성을 가진 대형견이거든요. 풍산개들 되게 이뻐요. 새끼 때도 이렇게 빨갛고. 이게 미운 오리 새끼들, 거위 새끼거든요. 근데 캐나다 기러기가 지가 알을 주워다 키웠어요. 근데 둘이 다 어미하고 아비인데 절대 얘를 배척하지 않고 거기 있는 다른 캐나다 기러기도 그렇게 딱 우리 동료로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하얀 거위가 돼가지고 다시 거위 무리로 다시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동물원 수의사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치료해요. 그래서 눕혀놓고 쪼그려가지고 저렇게 이게 동물원 수의사들이 그냥 일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저게 나쁘진 않았어요. 되게 대관령 올라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번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울고 내려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온몸이 다 비옷 입고 막 양수 뭐 피 그렇게 묻히고 다니면서 막 웃고 다니니까 내가 너 저렇게 안 키웠는데 하고 울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새끼 막 받아온 순간이라서 그랬거든요. 별로 힘도 안 들었는데 어머니는 또 마음이 또 틀리시더라고요. 동물원은 또 저렇게 키워합니다. 이렇게 또 원숭이사 가서 직접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고양이가 이렇게 원숭이를 키우기도 해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사냥 대상이긴 하는데 나중에 고양이 이렇게 원숭이가 고아가 된 애들을 고양이가 그걸 자기 새끼랑 같이 걷어서 키우는 경우 이 세계 그 토픽에 나온 애들이었고 아까 그 투우도 멕시코도 굉장히 투우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투우를 이제 하지 말자 해가지고 헌법소원 내가지고 한참 동안 1년 동안 투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헌법이 그게 헌법 불일치가 돼가지고 다시 투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개싸움이나 소싸움이나 뭐 계곡이나 그런 것들도 좀 멕시코처럼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되게 그런 거 핫 이슈로 그렇게 삼고 있거든요. 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징이 또 백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백호 없어요. 시베리아 호랑이에서 백호 안 나오거든요. 다 벵갈 호랑이에서 이런 변종들이 나오는데
벵갈 호랑이는 열대 그 인도 지방에 사는 호랑이고 시베리아 호랑이는 추운 지방에 사는 호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니까 변종이 안 나오는데 그 백근이 넘은 호랑이를 백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근이 300kg 넘은 애들을 그 예전에 백호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호랑이가 아니라 그 백호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커다란 호랑이를 백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벵갈 호랑이에서는 백호도 나오고 또 뭐 황호도 나오고 이렇게 또 흑호도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변종들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어떤 게 제일 이쁘신가요? 두 번째 황호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마다가스카르에 가보면 이런 시파카 여우원숭이라고 그래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얘들 옆으로 이렇게 춤을 추듯이 걸어요. 그래서 예. 요즘에 그 여행들 생태 여행 같은 거 많이 가시면 마다가스카르로 많이 가시거든요. 거기서 세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바오밤 나무하고 그 다음에 40종이 넘는 여우원숭이들. 마다가스카르 섬에만 애들이 살아요. 그리고 또 카멜레온을 전 세계 80% 카멜레온이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생태여행 하시면 꼭 그런 거 구경하고 오시고 좀 알고 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애들 걷는 거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다리 부러져 가지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그 깁스를 해놓으면 금방 뜯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15일 동안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 뜯지도 않고 그러다가 15일 때 되니까 싹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다 났었어요.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관악코라고 그 안데스의 그 네 종류의 낙타과 동물이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알파카, 그 다음에 비쿠나, 그 다음에 라마하고 이런 관악코 네 가지 있습니다. 얘들은 등에 혹이 없어요. 등에 혹에 무엇 들어 있을까요? 지방이 들어 있고 거기 그 물로도 환원이 되고 영양분으로 환원이 돼요. 그래서 얘들이 한 일주일간 굶으면 완전 홀쭉해져요. 그러다가 물하고 또 그 좋은 사료하고 먹으면 다시 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배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코끼리들이 이렇게 자기 뽕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뽕이고 거기 옆에 있는 애가 이제는 더 한 10년 넘으니까 엄마보다 더 커졌는데 우리예요. 우리 코끼리라고 뽕이 낳은 딸이에요. 그래서 얘 커가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고 그 동물농장에서 5편으로 출산하는 과정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동물원에서 가장 저한테 큰 추억을 준 애들이라서 또 태국 동물원에서 오랑우탕하고 이렇게 또 무조건 저는 동물원 먼저 갑니다. 애국하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또 멧돼지든 줄무늬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베이비니까 다 보호해 주라 그런 의미기도 하고 보호색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들은 풀숲에 다 가만히 숨어 있어요. 뭐 옛날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뭐 그런 우화 있었잖아요. 지금 그 저기 미술 선생님인데 같이 한번 해봤어요. 애들이 과연 코끼리를 눈 안 보이는 애들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가지고 뭐 찰흙 조각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적인 그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모든 코끼리 가진 동물원 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들 거절했대요. 그렇게. 근데 저는 제가 아마 미쳤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아니 동물원 오시면 그냥 오시고 제가 코끼리는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만지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으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나라 모든 거는.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됐고 안 그랬으면 애국으로 넘어갔어야 될 판이었는데 그게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막 기둥만 만들고 막 뭐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코끼리를 특히 코끼리 코에서 나오는 그런 콧긴 같은 걸 애들이 강력하게 느껴가지고 되게 코를 강조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그 인도 뭐 그 반야신경에 보면 시타르탄가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뭐 저 되게 좋아하는 그 불경 중에 하나인데 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래서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는 이 인도 코뿔소만 해당돼요. 아프리카 코뿔소는 뿔이 다 2개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 코뿔소입니다. 얘를 봤으니까 무쏘의 뿔이 무쏘가 코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겠죠. 요즘에 뭐 푸바오 열기 때문에 판다가 한참 되잖아요. 판다는 진짜 이렇게 대나무만 먹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것도 먹어요. 과일도 좋아하고. 근데 되게 주식을 대나무로 하니까. 근데 판다는 왜 주식을 그렇게 대나무로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천적들 피해 가지고 그렇게 먹을 게 이제 거기서는 대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판다는 하루 종일 자요. 영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판다하고 코알라하고 그렇게 한 가지만 먹는 애들은 하루 종일 자야 돼요. 그래서 배고프고 영양가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또 자기 천적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선택을 했고 자기 선택한 길을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뻐졌고, 판다 무늬도 막 사람을 위한 무늬일까요? 아니에요. 판다도 이렇게 저희가 동물원에서 봐서 되게 강렬하게 보이지 숲속에 들어가면 이게 천적들이 안 보이는 무늬예요. 이게. 그래서 판다의 무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판다는 또 해박적으로 되게 중요한 애들인데, 판다가 여기 끝에 보통 곰들은 엄지가 없거든요. 그냥 5개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는데 판다는 엄지가 있어요. 여섯 번째 손가락이 엄지예요. 근데 걔는 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대나무를 딱 짚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다의 6번째 손가락의 진화에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오래 살라고 명주실도 해주고, 네. 이건 방송용으로 그렇게. 당나귀 새끼는 엄마하고 똑같죠. 얘들은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수 있어야 얘들은 살아남죠. 기린도 이렇게 얘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야 돼요. 보통 모든 초식동물 한 30분이면 일어나거든요. 다리가 기니까. 낙타도 그렇고, 낙타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해야 해요. 근데 이거 도와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이게 삶의 맨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일어서는 게. 그리고 2번째 순간은 엄마 젖을 스스로 빠는 거. 네, 그걸 극복을 하면 걔는 90% 이상은 자연에서 이제 살아남아요. 근데 그것 2가지를 못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간섭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쑥쑥 커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 기린도 맨날 서서 잔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렇게 누워서도 자고 다 앉아서도 있습니다. 낙타 새끼도 이렇게 엄마가 똑같죠, 미님이. 낙타 새끼는 근데 털이 좀 하얘요. 호랑이 새끼들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키우면서 똑같아요. 이렇게 젖먹이고 트름시키고 이렇게 엉덩이 따닥따닥 해주면 똥 싸고 그렇게 똑같아요. 후배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라고. 3마리 열심히 키워가지고 애들 이름이 I love 기아였어요. 그래서 기아가 한 3년 전에 죽었거든요. 지금 애들이 벌써 10몇 년 지났으니까. 제가 2009년도 코리안 시리즈 1차전 애들을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그 이종범이 옆에 있었고 이정우가 그때 중학생이었고 그래서 아빠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했던 애들인데,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하고도 제가 10번째 선수로 그렇게 나간 적도 있었고, 되게 그런 동물원은 그런 추억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요. 어미가 이렇게 키우는 새끼 앞다리 앞에 조그맣게 보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생명체예요. 15일 동안 눈도 못 떠요, 애들은. 그 눈 뜨면 눈이 파래요. 그래서 고양이 새끼들은, 표범이나 개들은 되게 눈이 파래요. 되게 이뻐요. 그래서 코끼리 옮길 때 이렇게 코끼리 상자에 넣는 방법 막 그런 거 많이 퀴즈로 나와죠.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조련사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했었고, 이제 조련사가 없는 경우에 넣는 방법은 계속 여보다 한 2배는 큰 상자를 마련해야 되고, 그 상자에다가 한두 달은 계속 거기다 먹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뒤에서 얼른 문 닫고 그렇게 수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어미젖이 이렇게 45도 각도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빨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다 해박적으로 새끼가 이렇게 젖을 빨 수 있게끔. 또 코도 얘들은 젖 빨 때는 작아요.
그다음에 한 1년 동안 빨거든요. 젓다 빨면 코가 계속 길어나요. 피노키오처럼. 그래서 일단 사자 새끼 또 후배들하고 또 사자 새끼도 키웠었고 원래 그 사육사들이 되게 다른 동물을 많이 키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고한 새끼도 있으면 다 져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야 그거 수의사가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다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자, 호랑이, 뭐 코끼리, 기린 다 키워봤어요. 곰도 키워보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되게 즐겁더라고요.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면 새끼들은 다 용서가 돼요. 위에서 탭댄스를 치더라도 이렇게 얼룩말이 용서합니다. 장난꾸러기 이렇게 코끼리들은 말썽을 자주 일으켜요. 저 앞에 있는 그 땀 먹으려고 코 쑥 내밀다가 제주 굴러가지고 밑으로 쑥 떨어졌어요. 얘 다시 올리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포크레인 불러서. 지금도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수액하는 거고 수달이 이렇게 또 물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건 하늘다람쥐 저희 그 디스 안에 있던 딱딱구리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 두 동지에 살아요. 애들은 딱딱구리가 모든 그 동물들 많은 동물들의 아파트 공동 아파트 그 건축가예요. 그래서 팔았죠 이렇게 제규어 새끼인데 아나콘다 세상에서 가장 큰 뱀 중에 하나 아나콘다하고 인도 왕뱀하고 그렇게 수위를 다투죠. 보통 10m짜리를 발견하면 엄청 10m짜리 발견하는 그게 한 사람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10m짜리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 아나콘다에 나오는 애들이 거의 10m 정도 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 5m까지 자라는 애들. 그린 아나콘다하고 노랑 아나콘다하고 있어요.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입 씻는 것도 좋아하고 물 먹는 것도 잘해요. 그것도 먹고 식수도 받아 먹고 근데 식수를 더 좋아해. 깨끗한 물은 지 물은 아침에 제가 깨끗하게 풀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똥을 싸내면서 꼬리로 똥을 휘감겨 버려요. 그래서 그게 물감처럼 착 퍼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만족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영역이다고. 아프리카에서는 건기 때 유일하게 이동 못하는 게 하마거든요. 하마는 그래서 자기 영역을 자기 물 바운드를 지켜야 돼요. 물이 말라가더라도 거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똥으로 영역 표시한 다음에 근데 하마는 똥이 절대 딱딱하지 않아요. 그냥 물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 물감처럼 퍼지는데 그게 물고기 영양분도 되고 물고기도 같이 살면서 이 하마들 그 기생충 다 잡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초들의 영양 비료예요. 그래서 수초 보통 하마가 물론 바깥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그렇게 풀도 뜯어먹지만은 그 수초도 많이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목장처럼 키우는 거예요. 하마 똥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물을 잘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물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몽구스 뱀하고 코브라하고 싸우는 애들. 이게 아프리카 흰코뿔소예요. 뿔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불경에서 얘 봤으면은 그런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안 이렇게 둘이서 가라고 그랬겠죠. 이것은 하마가 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애기하마 또는 피그미하마라고 불러요. 이렇게 작은 하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원도 딱 이 사이즈가 맞는데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서울대공원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수달도 해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동동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달만 이렇게 반대로 해달만 이렇게 뭐 조개 올려놓고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그게 쪽제비과라서 다 똑같이 명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밥 줄 때는 이렇게 명랑했다가 밥 끝나면은 배부르면은 이렇게 명상하고 꼬리감기 원숭이 엄마가 다쳐가지고 저희가 또 꼬리감기 원숭이 키웠어요. 얘들은 꼭 안는 거기 인형 한 마리씩 줘야 돼요. 그래서 꼭 안고 있어야 되고 저 푸근하게 상자에 넣어줘야 되고
얘는 아르마딜로라고 남미에 사는 그 비늘을 가진 포유동물. 예. 파충류처럼 비늘을 가지고 있지만은 포유류예요. 그래서 장갑차 만들 때 얘를 소재로 많이 뭐 거북이하고 또 곰 이렇게 치료할 때 이렇게 마취 시켜가지고 우리 반달 가슴곰이에요. 호랑이도 이렇게 발톱도 잘라주고 목숨 걸고 하겠죠. 네, 있죠. 네. 반달 가슴곰. 그 아시아 흑곰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는 반달 가슴곰, 반달곰이라고 반달 가슴곰. 그렇게 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태양곰도 그렇고 되게 그 반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호랑이도 이렇게 웃고 다녀요. 그래서 왜 웃을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컷 오줌 냄새 맡고 암컷 발전기 오면은 좋아해요. 그래서 왜 웃냐면 이것도 말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플레멘 반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파충류만 이렇게 안에 야곱성 기관이라고 냄새 맡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유류들도 약간씩 야곱성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 분자를 자기 입 천장에다 야곱성 기관에 붙이면 그 냄새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호르몬을. 그렇게 애들은 움직이는 화학 실험실 뭐 그런 느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야곱성 기관 냄새를 맡으려면 이렇게 좀 찡그려야 돼요. 그래서 말들도 웃는다고 표현할 때 그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물론 암컷이 또 발정나지 좋긴 하겠죠. 그래서 좋아서 웃기도 하는데 그런 냄새를 맡으려고 합니다. 앵무새 중에서 그래도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코코투칸이에요. 투칸 앵무새예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장다리 물대새. 되게 이쁘죠. 눈이 되게 이쁘게 생겼죠. 다리가 길어요. 물대새들은. 늑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야생 늑대 우리나라는 일이나 승냥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그 늑대라고 부른 게 최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조선시대 때는 다 애들 일이 또는 말 승냥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많이 살았었고 호랑이들이 우리 조선시대 워낙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애들이 이제 되게 득세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다 사라졌죠. 일제가 해수 구제 사업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종명은 똑같아요. 늑대의 한 아종이 개거든요. 근데 구분점은 일단 이 입이 길어요. 입이 길고 또 하울링을 하잖아요. 애들은 우우하고 무리를 짓고 다니고 또 털 색깔이나 그런 게 다 틀려요. 좀 더 그런 야생성에 가깝고 좀 뭐라 그럴까 늑대는 늑대다운 것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늑대다운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개하고 늑대하고 종이 똑같기 때문에 둘이 교배를 하면 늑대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베리안 허스키나 그런 애들이 원래 늑대개에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개처럼 기다려질 수 있어요. 침팬지도 이렇게 단감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2개 따가지고 저 하나 먹고 침팬지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건 뭐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나온 아프리카 뿔딱 얘들 잡으려고 막 많이 다니죠. 그래서 아프리카 희생양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마 위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뿔딱이라 부르고 또 호로로 하고 다니서 호로조라고도 불러요. 수달 새끼 키울 때 이렇게 오리 넣어줘가지고 친구하라 그러고 엘리게이터 악어예요. 예. 악어는 크게 엘리게이터하고 크로커다일하고 있는데 크로커다일은 훨씬 더 입이 뾰족해요. 엘리게이터는 이렇게 좀 주둥이가 넓적하고 색깔이 되게 까맣고 그래서 미국 악어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플로리다 같은 데 많이 삽니다. 곰들 되게 물 좋아해요. 곰, 호랑이는 물 좋아하는데 사자는 극 싫어해요. 그래서 라쿤이는 우리나라 너구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려요. 얘는 곰과예요. 그래서 아니 곰과는 아닌데 미국 너구리과로 따로 분류해요. 근데 애들이 사실은 너구리보다 훨씬 더 이쁘긴 하죠. 그래서 꼬리에 링도 있고 영화에도 나오고 막 기관총 들고 다니는 그 이름이 뭐죠? 거기 요즘에 핫한 애들이요.
네, 아린이하고 이렇게 기린은 혀가 한 40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가시까지 먹을 수 있게 단단하게 까만 혀가 있고 그 안에 또 3분의 1은 사람과 똑같은 빨간 혀예요. 이 통키 마지막 제가 에버랜드 가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통키 이게 아마 마지막 사진일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뭐게요? 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있어요. 손오공. 얘가 손오공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황금 들장고 원숭이라고 중국에만 살아요. 중국에서 3대 보물이 있는데 자이언트 팬다, 레서 팬다, 황금 들장고 원숭이 3가지. 얘들도 자이언트 판다가 1년에 10억씩 그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에버랜드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동물원이 그 판다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중국 거예요. 소유는 다 중국 거고 그 임대료를 10억씩 마리당 10억씩 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새끼 나면 3년 4년 지나면 무조건 다 돌려보내야 되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황금 들장고 원숭이도 거의 5억 정도 줘야 돼요. 1년에. 그래서 얘도 마다카스에 사는 알락거리 여원숭인데 꼭 새끼를 2마리씩 낳아요. 얘들 70%가 새끼를 쌍둥이를 분만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 영장류들이 쌍둥이를 분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원숭이가 쌍둥이를 낳더라고요. 이건 물범 새끼예요. 우리나라 그 백령도에 오는 잔전박이 물범이. 새끼 때는 물에 잘 못 들어가요. 털도 있고 그 체온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어미가 되게 그 북극권에 사는 물범들은 어미가 한 달 동안 폭풍 성장을 하는데 하얀 털을 어미는 까만데 걔들은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는 그 새끼는 물속에 못 들어가요. 차가운 물속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얀 털을 벗으면 그때 어미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얼음이 예전 북극곰도 사냥을 하려면 얼음이 필요하듯이 물범이 번식을 하려면 그렇게 커다란 얼음이 필요해요. 이건 말괄량이 삐삐에 나오는 다람쥐 원숭이. 이 애가 알팔카예요. 얘는 눈동자가 사각형이죠. 양이나 염소처럼. 얘들이 훨씬 더 넓게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눈들은. 관악이라 아프리카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겨울에 추우니까 사육사들이 이렇게 집 깔아주면 그 정도 하나만 해줘도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정도 조그만 정성들이 애들을 살리고 죽기도 하고 그런. 개코 원숭이들이 서로 털 다듬으려고 기생충이나 이 같은 거 다 잡아줍니다. 애들이. 이렇게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기대치도 않은 주식들이 막 팡팡 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근데 블랙스완은 호주 특산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다 백조 하면 스완이 백조잖아요. 다 하얘니까 백조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다 하얀 줄 알았는데 호주에 가서 얘를 봤어요. 그래서 얘를 사진을 찍어 오니까 유럽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 색칠해 놓은 거지. 진짜 블랙스완이 그렇게 발견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여러 가지 경제 용어도 쓰고 전쟁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용어 씁니다. 또 상식적으로 그 블랙스완 현상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린 옮기는 방법. 기린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고 맨 마지막에 천장을 못을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린이 원래 키가 6m가 넘거든요. 근데 보통 그 고속도로 구조물이 4.5m를 넘질 않아요. 그럼 다 걸려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구리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이 한 30분 정도 달리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린 옮기는 방법입니다. 유대류라고 이렇게 새끼 한 달 만에 새끼가 이렇게 기어나가지고 손톱만한 애기 어미 유관항으로 들어가서 어미 유관항에는 젖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물고 그렇게 큽니다. 가끔 이렇게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이렇게 철창을 빠져나오는 새끼 원숭이들이 있어요. 얘는 돼지꼬리 원숭이라고 백컴 원숭이라고도 부르고
이 곰 3마리, 오빠곰, 동생곰, 엄마곰. 진실을 이렇게 바꿔야겠죠. 열심히 이렇게 수컷은 구애를 하는데 암컷은 사람한테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풍경. 그 정직한 광고 이론이라고 이 수컷 공작을 보고 나온 말인데, 이렇게 공작 털이 아름다울수록 걔들은 건강하고 힘이 세요. 그래서 그 간택을 잘 받아요. 근데 동물들은 건강하고 힘이 세야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고를 막 속이잖아요. 나 약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근데 동물들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직한 광고 이론이라는 게 여기 수컷 공작에 나왔어요. 네, 이런 사진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데요. 같이 올레를 외쳐주세요. 올레! Entre todos je peux bien rendre, Seigneur, Seigneur, cara belle soldat. Mille torero, bébé s'attendre, pour plaisir, il faut les combat. Le cirque blesse, je le bête, le cirque plaigne au tabac. Les spectateurs perdent la tête, les spectateurs s'enqueblent à la placard. Apostrophe écrit ta page, poussez jusqu'à la prière, car c'est la fête du courage, c'est la fête des gens du cœur. Alors, regarde, alors, toreador, regarde, toreador, et ils ont des combattants, quand les lois te regardent, e quell'amor dato, toreador, l'amor dato. Olè! 조용해지네. 아, 무슨 일인가. 심장을 조이는 시간이 되었네. 성남항도 도장에 뛰쳐나온다. 달려들어 또 받는 볼에 도사탄만 벌써 쓰러져 버렸네. 앞으로부터는 소리를 치네. 그의 단말 앞다리로 달려든다. 그 몸에 장이꽃이 채 달리어 두장기 꿈을 덮어렸네. 밤을 넘어 모두 도망가고 이젠 너의 차례다. 알라 할차례 알라 toreador, et ils sont des combattants, con des lois terrenor, e quell'amor dato, toreador, l'amor dato. 살면서 듣게 될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손만의 박수! 헤이 헤이!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가을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내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모르는 분 없죠? 함께 해주세요. 지독한 외로움에.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큰 소리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내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니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헤이 헤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를 대표하는 바리톤 김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